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검색해본 실시간 검색어 최홍만 10년 만에 킥복싱 승리입니다. 일본 우치다의 판정승. 자, 그리고 전병헌 뇌물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GS 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아하. 세 번째,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이어 오늘도 재판 불출석, 허리 아파 못 나간다. 자,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계속 못 나오시겠죠? 재판은 진행됩니다. 자, 첫 곡 Quiet Riot, 비봉제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이죠. 자, 뉴스 브리핑 으로 시작합니다. 한겨레 21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어영입니다. 예. 안녕한 얘기를 하시죠. 네.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의견문 발표. 뭔 얘기예요? 사법기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 재판으로 그리고 수사로 보여주는 말한다. 거죠. 예. 검찰이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서 직접 의견을 냈는데요. 제목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의견문인데요. 의견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작 정치, 이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이미 군사정권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치실장이 최근에 풀려난 것을 두고 분명한 의견을 낸 겁니다. 이거 풀려난 거 옳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변호사들, 판사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판사들 그 인용 따려고 멘트 따려고 전화했는데 아무도 답변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의 법감정이 그 재판부의 의견,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하고 이렇게 배치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두 명 연장 한 부장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글쎄요. 일단은 신광열 부장판사죠. 신광열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이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글쎄 그거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득권으로 보이는 세력의 저항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되자마자 MB가 SNS에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자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보통 본인이 이렇게 구속적 부심인데 사정 변경 없는데 구속적 부심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변호사들 다 말린대요. 말리죠. 말리고 혼나죠. 그렇죠. 나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라고. 2000년대 2000건 신청했는데 300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2000건 구속적 부심은 전체 그 이 건수의 0.1%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사정 변경 없는데 나온 케이스는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다. 맞습니다. 역사상 첫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기자가 이제 진행자가 하겠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상 첫 케이스인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로 보인다. 거의.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Almost. 거의. 그렇죠. Almost.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할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JTBC 단독 보도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사 댓글 부대를 주도했다는 혐의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합참의 군사 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재임 시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 재임 시절에 합참이 이 합동군사 전략서를 만들면서 사이버 위협을 이때 추가를 했고요. 이것은 국방부 직활기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직활기관인 국방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예. 이 국방대학교는 임관빈 정책실장이 2011년도까지 총장으로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임관빈 정책실장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실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이버전을 가장한 정치 개입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심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임관빈 실장이 거기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콘텐츠가 나오고요. 예. 실무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도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2011년도까지 연재욱 사령관이 있다가 예. 임관빈 정책실장 아래로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대학교에 있는 콘텐츠와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그 실무가 정책 단위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이게 아니, 됩니다. 근데 정책실장의 계급은 뭐예요? 정책실장의 계급은요. 보통은 중장급을 예편한 다음에 가거든요. 준장. 예, 중장. 별 3개. 예. 쓰리스타. 예. 오.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럼 임관빈 정책실장 군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으로 예편을 한 다음에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직입니다. 오. 그리고 대체로 차관보다 장관과 더 가깝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예. 그 당시엔 특히 그랬고요. 높은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위공무원이네. 고위공무원입니다. 장관급이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자리였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의 예. 김관진 장관하고 거의 레벨이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었네요. 비슷한 수준이라기보다 아주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와 실무는 정책실에서 다 합니다. 김관진은 누구에게 왜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예. 따라서 예. 김관진 장관의 말하자면 이게 정치 개입인지 아니면 진짜 사이버전을 위한 것인지 이걸 따져보는 일은 이미 2013년도에 끝났다.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3년 전에 한겨레 첩보도 나왔을 때 첩보도 나온 사흘 뒤부터 전체적으로 증거인멸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작업은 각 사이버사 요원들의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 삭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단순히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고 사이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견된 것만 그만큼인 겁니다. 발견된 것만 만여 건이고요. 실제로 지운 것까지 하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이태하 심리전 단장에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2014년인가 2015년으로 14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방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군 검찰에서. 예. 그럼 미리 알려주고. 그렇죠. 알아서 증거 지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그 내용을 갖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옥도경한테. 그렇죠.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왜 다 해놓고 잘한다고 칭찬해놓고 이제 갖고 우리 그 식구들을 다 죽이냐. 그렇죠. 나만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래서 기무사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죠.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잘했다고 박수 쳐놓고. 예. 정치 개입 근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이미 그 검찰의 범죄 일람표, 그러니까 옥도경 연재욱 사령관의 범죄 일람표에도 등장하는 건데요.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 해에 2012년 그 해입니다. 12월 19일까지 선거 개입 글이 수백에 수천 건씩 작성됐거든요. 네. 예를 들면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 그래서 결국 1등 했죠. 그리고 문재인이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 노골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대선 직후 그러니까 2012년 12월 20일에는 한 건. 그 다음 날엔 아예 올리지도 않고. 대선 직후에는요. 예.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 대북 심리전이면 대선 이후에 네.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권 교체 이양기이기 때문에 예. 불안하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맞습니다. 하하.
자, 김관진은 누구인가 왜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여기로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네. 그래서 실제로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정치 개입 사건의 종착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요. 예,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SBS 단독 보도요?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한석? 어디서만 익숙하시죠? 듣던 이름인데? 예, 아, 여기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 예. 많은 기자. 맞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죠. 예, 잘한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많죠.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아, 예. 그래요? 예, 둘이 누가 선배예요? 동기입니다. 아. 예.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려야겠네요. 이한석 기자 별명이 뭔지 모르죠. 그것까지 얘기를. 구라 유발자. 그 친구로 보면 막 구라가 나와요. 차명 기자도 가끔가다 특종을 해요, 이한석 기자가. 가끔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죠. 예, 자주 합니다. 얼마 훌륭한 전에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또 그 민주당 예. 원내대표 잡는 기사를 한번 썼어요. 무서운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국세청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건희 차명계좌 TF의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기존에 밝혀진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4월입니다. 조준웅 특별검사가 그 차명재산의 규모가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가 모두 1,199개가 있다라고 10년 전, 그러니까 예. 거의 10년 전이지 2008년에 밝혔고요. 예. 이번에 밝혀진 것은 그거에 준하는 규모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4조 5천억. 예. 조준웅 특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삼성에 입사한 예. 그분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입사하니까 원래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면 사후 뇌물죄인데. 그렇죠. 광노현 교육감에 따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한다면, 예, 사후 뇌물수뢰죄. 예, 그 새로운 이상한 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한석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취재를 잘하니까요. 취재를 잘하니까 예. 국회에서 나온 정보 같죠, 느낌이. 국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느낌은 보통은 그 제보자가 멘트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 보니까 그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장의 멘트가 들어있네요. 민병두. 예, 민병두 위원장이 있는데 뭐 민병두 의원이 직접 준 건지는 뭐 확인은 안 됩니다. 아니 예. 서로 이제 하면서 예. 국회에서도 정보를 받고 기자가 취재하고 예. 서로 콜라보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예. 그 새로운 차명 계좌는 예.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고 다만 국세청이 구체적인 규모나 계좌 수에 관해서는 개별 과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4조 5천억에 버금가는 그렇죠. 차명 계좌 이런 것 이 돈 누구 그 어떻게 쓰고 가려 그러지? 기업을 위한 돈이겠죠. 예. 예. 한 가지만 더 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불법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 자,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한결의 하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여성 시각 엄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대표 언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마가 반질반질한 양지열입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했어? 듣지도 못해서 나 묻느라고. 보석 같아요. 보석. 이마가 반질반질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맨들맨들. 맨들맨들. 예. 오늘은 이상하게 그 자괴감이 처음부터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였나?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예,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옥구슬 같아요. 옥구슬 아니 옥쟁만에 구르는 구슬 같아 목소리가. 어머나 고맙습니다. 예, you're welcome.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아싸.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고란사의 주지스님이 아닌 고란 기자입니다. 우리 막 다 기죽는 것 같죠. 그러게요. 이상하게요. 이상한데 오늘 참 날씨가 잠을 그래서 잘 그런지. 주무셨나, 봉도사님? 제가요. 네. 방송만 하면 좋아요. 네. 저는 방송인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민희 의원하고 안 친해요. 네. 전 정치인 멀리 할 거예요. 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기회도 찾다?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어제 소환장을 보내서 원래 나오라고 했었죠. 예. 근데 나오지 않았고 한 20분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어제 재판도 사실은 42일 만인가 지난달 그렇죠. 16일 날 예. 이제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서 더 이상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했고 그래서 42일 만에 열렸는데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왜 재판을 열고 또 오늘도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뭐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안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예. 그 같은 사건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이쪽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저쪽을 강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안 나오니 그게 안 되고 결국에는 재판부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뭐 의뢰인 얘기는 못 들었지만 변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열렸고 오늘도 아마 어제 이제 계속 안 나오면 걸석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도 진행은 안 하고 그럼 앞으로 걸석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하고 변호인들 한번 의견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라는 얘기 정도 듣는 걸로 아마 끝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재판이라는 의미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들을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 사람에게 국가 공권력이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과 예.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형사법정을 가보시면요. 민사법정하고 형사법정의 차이는 검사를 그 민사법정은 나온 원고와 피고가 판사를 마주보고 있고요. 예. 형사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대등하게 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죠. 그 검사와 피고인이 이게 다툼을 하면 그 다툼을 잘 살펴보고 판사가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다라고 선택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무슨 옛날 무슨 저 사또가 일방적으로 끌고 와서 네 죄를 네가 불렸다 이런 식의 재판이 아닌 그렇죠. 거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마저도 재판부에서는 2번, 3번에 걸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시간을 주고, 보면서 세긴 센 거죠 대통령이어서 보통 전직. 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불렀는데 안 나가는 경우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리고 불러도 꼭 예, 가야죠. 경찰도 무서운데 검찰은 더 무섭고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재판부 사법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고란 기자님 근데 진짜로 네. 재판장에 가봤어요? 취재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 놀라시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과외비로 받은 수표를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수표 10만 원짜리 3장을 잃어버려서 그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신고를 하래요. 아, 깜짝이야. 네. 그래서 그걸 아이고, 신고를 했더니 한 장은 돌아오고 네. 그래서 그 편의점 주인과 반띵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로 신고를 한 네, 거군요. 2장을 갔더니 뭐 그냥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끝나던데요. 네. 네. 그럼 민사법정이요. 민사를 간 거야 민사. 네. 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니까 무섭죠. 네, 좀 떨리더라고요. 예. 절차도 복잡하고 괜히 잘못도 그 없는데. 얘기하면서 지금 목소리도 떨려요. 네, 그때 맞아요. 추억 때문에. 아니, 잘못도 그러니까 없는. 막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학생 때는 출석을 안 하는 건 어쩔 수 상상할 수 없어요.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재판장에 들어가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같아. 막 이렇게 기분 좋아서 빙빙을 돌고. 프로 피고인? 하여튼 그 판사가 눈빛을 못 쳐다봐요. 이런 피고인들이 있으면 변호사들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 좀 쫄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위축이 위축이 돼야 돼버리는데 그리고 예, 그래야 이렇게 피고인들이 위축이 된 모습을 보여야 변호인들이 보십시오라면서 판사한테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피겨스테이지에서 춤추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봉도사님은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BBK로 들어가다 예. 보니 뻗대야죠. 그러니까 봉투사님 케이스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대한민국 그 피고인들은 그냥 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 잘못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잘못했는데 날 또 감옥에 놓냐 이거 박 전 맞아요. 대통령도. 깜빵에 가면 제일 그런 게 다 무죄예요. 예. 그리고 벽에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다음에 가사 제목이 써 있어요. 나가거든. 나가거든. 그게 나가거든요. 그냥 출소. 나가거든.
생생한 증언이에요. 저로서는 네. 이제 마침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막상. 자, 그럼 걸석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이제 오늘은 걸석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요. 이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이상 앞으로 강제로 끌어오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제는 걸석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검사와 변호인에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진행할 것이냐. 특히 이제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이례적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변호인들의 기존 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갈 건지 무엇보다도 전에 사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인들을 다 부르는 변론 방침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판도 길어졌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2번씩이나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변호 전략도 하나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국선 5명의 변호인들도 똑같은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그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내서 증인 신문을 좀 많이 철회를 할 거냐에 따라서 재판 앞으로 예정일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요, 그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만났다잖아요. 3번이나 만나 뵙겠다고 했으나 만나질 못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정말 이 중에서 억울한 얘기 있냐. 진짜 사실과 다른데.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거예요. 예. 좀 답답한 상황이죠. 국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재판부도 이분들 비장한 심정으로 재판을 하잖아요. 매 재판에 임할 때마다 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죠. 그다음 국가 공권력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중에 제일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제일 변호사 경력이 긴 분은 31년 변호사를 하신 분이에요. 뭐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5명이 있고요. 또 사실은 되게 혼자 하면 많이 억울한 일이 억울하진 않아요. 사실 국선 변호인 5명이 일을 하는데 왜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최서원 씨가.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그 재판에서 같은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뭐 국선 변호인에서 만나지도 않고 변론을 받는다고 특별하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동시에 또 삼성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다퉈지는 부분이 예. 그 이재용 재판인데 그 부분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다, 꼭 뭐 변호인단이 바뀌어서 불이익하다라고 볼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한 언론사에서요. 네. 이재용 부회장을 가까이서 봤더니 참 인품이 넘치더라. 그런 기사를 썼는데 무슨 한 편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굵직한 인물들이 그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거 말고 외부로도 우리 피고인은 들어가 있을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예.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과 또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김관진 참군인. 참군인의 그리고 표상. 눈빛까지. 예. 눈빛.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김관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있는 것을. 그리고 석방되니까 이제 김정은이 안 좋아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근데 떨릴 퇴직한 것이다. 군인이 들어가 있는데 김정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그러게 퇴직을 말이에요. 했는데도 여전히 그럼 군을 지휘하고 그거 있나요? 우리가 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김정은이 그런 거를요 확인하지 않고 쓰면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거 확인하면 뭔지 아세요? 국가보안법. 그렇네. 그걸 확인하니까. 그렇네. 그 참 이상한 언론이에요. 그러게요. 김관진 전 장관 새로 별칭이 붙으신 것 같은데 참치군인이라고. 왜요? 참 정치군인이라는. 오늘 네. 오늘 한 건. 네, 참치군인이라. 한 건 했어. 고란 기자님 웃겨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가 어떤 행동 보였는지 알죠? 웃었어요. 웃겨서. 뭐지 이거? 뭐지? 고 기자님 또 눈 동그래지셨는데. 자 다음 뉴스 최민희 의원님 임신 중절. 네. 네, 청와대 가능. 청원 예. 사이트에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자 이런 용어도 청원이. 바꾸자고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낙태죄라는 건 그 자체가 되게 범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임신중절로 임신 바꾸자 중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만 건의 청원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몸소 나와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신 중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신 중절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가임기 여성의 2명 중에 1명은 임신 중절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이 의외로 임신 중절률이 낮아요. 네, 미국도 낮고 노르웨이도 낮고 제일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낙태율이 8.5%인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가 진행되겠지만 우리 언니 뉴스는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 낙태율이 주냐, 임신 중절률이 주냐 이 차원에서 네덜란드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그 임신 24주 이전에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그 기간은 12주, 18주, 24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 24주면 굉장히 그것도 허용적인 거예요. 예, 다 전면 허용되어 있고 그런데 10대 임신율과 낙태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10대의 경우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이 나라는 이미 1984년에 임신 중절을 합법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생 정도 돼서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엄마가 같이 의사에게 가서 철저하게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성교육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고 경제적 지원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혼모 그런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레베카 콤버르츠라는 네덜란드의 여의사는 낙태 선박을 운영합니다. 낙태 선박?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폴란드 등 유럽 몇 개 국가들이 낙태를 이제 불법화하니까 그런 나라들의 여성을 위해서 공해상에서 임신 중절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분은 한때 이제 그린피스 선박의 주치의도 했다는데 이게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공해상에서 낙태 선박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임신 중절이 형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으로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외 조항 첫 번째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저런 신체적, 정신적,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 원하지 않는 네 번째는 혈족이나 인척. 그러니까 혼인 불가인 관계에서 임신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체 건강 침해인데요. 이게 하루에 이제 3,000건 정도의 임신 중절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통계치적 추정이고요. 왜냐하면 불법인가 다 안 밝히니까. 그렇죠. 이게 의사의 경우는요. 낙태를 했을 경우 임신 중절을 해주면 이게 2년 이상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69조, 270조. 그러니까 임산부가 1년 이하인 거에 비하면 의사를 더 무겁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하면서 임신 중절 통계를 이제 내년부터 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답변을 하겠느냐 제대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협회에서 약 1일 3,000명 추정하는데 의사들에 따라서 5,000명까지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명 추정해도 1년에 120만 명이에요. 어제 태어나는 숫자가 조국 40만 수석은 명이 안 16만 되는데. 명 얘기했는데 조국 수석은 16만 명 정도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3,000명이면 3만 명. 한 달이면 10만 명 아니에요. 그게 120만 명이죠. 마지막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게 2010년인데요. 예. 그때 기준으로 이제 16만 명 정도인 건데 실태 조사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원래 5년 단위로 했었는데 중단됐어요. 그래 최근에 산부인과 협회에서 2016년에 일일 평균 3,000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120만인데. 근데 오늘 또 이제 가톨릭에서요. 약간 이제 가톨릭 쪽에서 이제 그 조국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교황께서 실제로 1년 정도 용서의 해를 두겠다. 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사제들에게 이제 임신 중절한 여성들에게 이제 사면 해줘라 이런 내 죄를 사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최 의원이 고해성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로는 원치 않은 임신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죠. 마지못해 생겼더라고 할지라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이 임신 중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텐데 우리는 둘 다 안 되고 둘 다 완벽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성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저는 그
최근에 읽은 뉴스 중에 제일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요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뜨다 보니까 근데 피임이나 이런 교육은 제대로 안 되니까 비닐봉지 같은 걸로 피임을 하는 그러니까 황당한 그, 일들이 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싫어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애를 낳았다고 네. 이런 네. 뉴스들 그렇게 많이 많았죠. 나왔죠. 근데 비닐봉지 또 그리고 풍선도 네. 사용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이게 해치기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예. 할 경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 무허가 불법 낙태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 건강이 네. 그래갖고 완전히 평생 그 그렇죠. 건강이 망가질 수가 예,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연간 약 7만 명이 이게 잘못된 낙태로 인하여 숨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성교육인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딸이 이제 고2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생이에요? 아니 우리 딸이 네. 네, 2000년생의 딸이. 네. 우리 그런데 딸도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걱정이 되고 이런데 아 성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그럼 내가 네덜란드처럼 우리 딸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불법 시술로 인한 그 사망의 피해자 많이 노출된 게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딸 걱정만 하지 말고 이미 공인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10대들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그렇죠. 거 고민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출산율이 최저였다가 네, 출산율이 맞습니다. 늘어나기 시작한 게 미혼모. 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만들면서 내가 애를 낳아도 그렇죠. 미혼모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그러면서 하죠. 출산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이를 키우면 정말 걱정 없이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1인당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월? 환산하면 월. 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낫죠. 예, 걱정 없이 애 키울 수 있잖아요.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선뜻 말하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 윤리시 없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방, 그러니까 피임 교육도 중요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지금 아까 생각은 카톨릭 들어요. 얘기가 예. 나오시는데 뭐냐면 아주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의 감성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순간부터 의식 있는 생명체로 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임신 중절 허용하는 나라는 12주. 예, 그렇죠. 24주 이게 딱 기준 나라마다 기준이 독일 틀리거든요. 같은 경우가 그걸 좀 명확히 가장, 해줘야죠. 예. 독일은 12주에 따라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 또 12주에서 22주에 할 수 있는 경우 22주에서 출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님 중절 전에 피임 교육 필요합니다. 윤영희님 이제는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까 중요한 미국 얘기 있었는데 그건 우리 작가님들 또 없애버렸네. 자, 미국도 저는요. 10대 출산이 너무 많아서 TV 프로그램에서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리얼리티 방송했는데 방송하고 나서 많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적 그 프로그램 이제 MBC가 좋아하는 저는요 한 가지만 예. 뭐냐면 동영상들을 보면 야동은 넘치는데 성교육 야동 동영상은 하나도 없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리뷰에서 상도에서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알차요. 네. 이런 얘기 해줘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양성평등화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직전까지 임신 중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형법상 얘는 낙태죄라고 돼 있는데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합리한 부분을 조국석도 짚었죠. 예. 왜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임신한 건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이제 그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한다라고 돼 있고 그 여성을 도와준 의사를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돼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남성도 처벌을 하긴 해요. 옆에서 부추기면 낙태 교사죄로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해요?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여성의 경우 임신 중절을 하는 많은 경우가 남자가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피치마터 그렇죠.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남성은 처벌을 안 받고 오히려 옆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앞으로 우리가 좀 미루자 내지는 뭐 건강상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처벌하니까 남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더 나쁜 놈인데 사실은. 아니, 남자는 나중에 그 조사하면 내가 뭘 이래 버리면 처벌 증거가 근거가 없죠. 되는 거예요. 처벌 처벌 근거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석도 사실은 이게 남자나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짚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여성은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혼자서 임신하고. 그 남자 측이 혼자서 빠져 있다는 더 되게 기가 막힌 케이스를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20대 CC가 이제 서로 사귀다가 올 초에 임신한 사실 발견하고 서로 동의하에 수술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낙태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니까 이 남자애가 자기 그 과에다가 쟤 낙태했다 나랑 사귀다가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여자애가 싸가지가 바가지입니다. 남자애한테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했더니 남자애가 적반하장격으로 너 그럼 고소해봐. 나도 너 낙태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해서 여자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그건 정말 아니 이거는 그게 법이 잘못돼서 법이 인식이 잘못된 되는 그러니까 법이 거예요. 잘못되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엄격한 거죠. 책임을 남성한테 물으면 그런 일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동의하에 했다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현행법 체제 내에서도 남성도 방조죄는 되거든요. 근데 조문에 여자만 처벌하는 걸로 돼 예. 있으니까 아예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했듯이 우리 유기치사라는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려둬서 결국 죽음에 이르거나 다치게 만들면 그 의무가 있는 사람도 처벌한다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임신 중절을 하게끔 방치한 남성도 우리 법 구조사에서도 책임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법조문이 여자만 처벌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2012년에 헌재에서 위헌 소송이 들어와갖고 낙태죄에 대해서 심리를 했잖아요. 그때는 4대4 합헌사 위헌사 해갖고 6명 6명이 넘어야지 이제 이게 위헌 판정이 나는데 그때는 합헌. 근데 이제 지금 심리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지난 2월에 예, 2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 중에 5명이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분들은 손봐야 된다. 3명은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헌재 재판장으로 지금 이진성 재판장 취임했죠. 취임했나요? 예. 아 그분도 손봐야 된다. 손봐야 된다. 예. 그래서 6명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3명도 합헌이다가 아니라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단순 위헌으로 될 가능성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유럽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처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헌법 불합치를 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이 조정을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맞아요. 것처럼 여자만 처벌받는 부분도 불합리하고 또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은 법을 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성도 인식을 바꾸고 성교육,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출산율도 높아져요. 그리고 아동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국가는 아동수당을 책임지고. 네. 그렇죠. 아동수당은 다 쓰잖아요 다시. 그럼요. 예. 아동수당으로 커피 마시죠. 아동이 있으세요? 아동 있죠. 야동이 있게 하세요. 어머 저 오늘 방송 심의윤리위원회에서 박수 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한 말을. 아니 왜도 웃으세요? 야구 동영상. 아, 네. 예,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동영상. 야구. 저 사례 들려서 방송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고란 기자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0일 맞았다. 아,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낙태죄도 사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건 이상이 접수돼서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시했고 예.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내 국민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하루에 여기 올라오는 청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한 500건 좀 되겠죠. 네. 쪽지 계시네요. 500건쯤 되는데요. 이래갖고 이랬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근데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네. 자세하게 답변해주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주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또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20만 건이 안 되더라도 네, 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거라. 세종대왕마마. 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거다라는 어머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멸사봉봉.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그렇죠.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청와대 이제. 직원들은 복지라고 그러면 복지부동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최신문심 아, 네. 그래서 그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이 4건 있거든요. 예, 소년법 폐지. 네, 그렇습니다. 1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두순이 조두순 조두순 그 출소 반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조두순. 50만. 그게 50만이 넘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태죄 폐지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권역 외상센터 추가 지원 이국종 청원. 교수. 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그분. 분통을 터뜨리는. 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전 정부에서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해서 최소한 네. 청와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가 관심사인 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고 있더라. 좀 그래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맞아요. 민주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민주주의 그게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되는데 이전에는 아예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종북이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쳐버리고 왜 시끄러운지 그걸로 떠들어 그리고 댓글로 예. 덮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론 분열이거든요. 국론은 좀 분열되면 어때요? 분열됐다가 국민은 통일되는 건 독재 국가예요. 아니 근데 국론이 분열됐다가 통일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 자체죠. 그렇죠. 예. 아니 민주주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좋아요. 피리 안에 바람은 충돌해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리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그 출처가 어딘가요? 저요. 바이 BJ. 그요 피리 바람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삑살이 난다고. 오늘 야동의 삑살이 날려. 야, 네, 오늘 좀 두 분 뭐- 아주 멋진 예. 말들을 그냥 막 아니, 생각해서 오늘- 그냥 심의 오늘- 규정에 좀 오늘 문제가 그냥 있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작두 타셨어요. 그냥 아니 계속 그러니까 타세요. 30년 케미. 네. 30년 좀 더 되지 않았나? 32년. 32년 케미.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정책으로 뭔가 좀 제안하려면 어디다 얘기해요? 그럼 구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지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럼 국회의원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다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선거 전엔 전화를 잘 받는데. 그렇죠. 그죠? 선거 와중에만 받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받고. 네. 이거 전에 애니타임. 신문고라는 아, 그거 있었죠. 왔어요. 예. 근데 있는데 그 약간 유명무실한 게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답변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건 반응이 있어요. 국민권익위 신문고가 있었고 올리면 해당 부처로 돌려줘요. 맞아요.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해당 부처로 돌려드릴게요. 돌려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근데 검토 문제는 중이었습니다거나. 대부분의 신문고에 왜 올리냐면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신문고에 맞아요. 올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이었어요. 축구 용어에서 축구는 이렇게 주고받고 패스해야지 그게 민주적인 축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혼자 몰고 가요. 아 그걸 혼자 단독 몰고 가. 단독 드리블이라고 드리블 하는데 하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하고 뺏겨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쟤한테 패스하면 20년이 가도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아.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다고? 그 전에 신문고가 한 번 질문하면 20년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여 민주주의 예, 그럼요. 실현이죠. 그리고 촛불 정신 구현이고요. 그리고 국회도요. 이렇게 청와대가 이런 걸 해갖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도 더 긴장해요. 행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의 기관이 우리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상호 긴장 상태에서 경쟁하는 건데 국민들만 행복해지는 거죠. 조두순 청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할지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실제로 형량들을 보면 뭐 살인죄라든가 아동대상 범죄 같은 걸 보면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됐거든요. 아. 그건 여론의 힘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게 15년, 17년 나오던 게 요즘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언론과 여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껴요. 그거를. 아니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보안감호라고 하는 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반대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썼지만 그렇죠. 사회 감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네. 립보이면 이제 형법으로 예를 들어 징역 10년 해놓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앞으로 보안 치료가 더 필요해서 10년 더 가도 이렇게 보안감호하면 됐었거든요. 10년 더 가둬놓는 거거든. 그게 총선교도소. 네. 그래서 없앴는데 네. 이제는 아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용도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더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강제 수용이 아닌 뭐 치료가 더 병행이 그리고 돼야겠죠. 조두순 문제도 2020년 출소하잖아요. 네. 출소하는데
지금 사회 감호 제도나 이런 게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 만약 통과가 되면 그런 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두순 나오는 게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원 공개도 안 돼 있고 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하고 하니까. 예. 시문자님 신문고 신호위반 속도 위반에 대한 반응은 칼같이온데 아, 우리 시문자님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또 아주 깨알 같은 이 디테일이 좋아야 돼. 예. 자 다음 뉴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 전문이라서요. 예. 이게 근데 혹시 왜 목소리가 그렇게 네. 손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한번 있어 보이느라 쫙 깔았는데 왜 깔았어요. 그러세요? 아, 네. 아우. 혹시 전문가니까. 예, 그 가수 박정훈 씨 혹시 아, 아세요? 다시요. 모르시는 분들. 아니 다 알죠. 알죠. 이거 알죠. 오늘 우리가 다 같은 알죠. 거. 오늘 같은 밤. 맞아. 그거 할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고 기자님. 이 노래를 보면 히트 가수인데요. 90년 예. 히트 가수. 이분이 최근에 실시간 실검에. 검색 순위 1위에 계속 올랐습니다. 1위예요. 예. 어. 이분이 왜냐? 그러면 그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금 검찰 출국 수사 금지. 중인데요. 얼굴 마담이 금지됐어요. 됐었던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분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고요. 이 그 뭐 박모 회장이란 분이 이 사기를 쳤는데 그 박모 회장의 사기에 아주 깊숙이 관여된 걸로 이 박정훈 씨가 보이고요. 이 박모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위장 계열사를 하나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대표가 박정훈 씨고 이분이 사기를 벌이면서 전국에 설명회를 다닐 때 이 박정훈 씨가 얼굴 마담으로 와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고요. 뭘 사기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그게 시가총액이 가장 큰 가상화폐고요. 예. 2위가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높진 않지만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진 가격대는 제일 높진 않습니다. 않던데. 가격대는 좀 높지 않죠. 예.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시세로 오늘 보니까 한 1,100만 원쯤 되고요. 1112만 원이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연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예.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만 원, 55만 원대. 55만 원대 이 정도의 거래대가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연초에 2만 원이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네. 근데 이분의 사기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을 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거래소 같은 데서 사는 사는 거고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하나는 채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채굴이 말이 채굴이지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돌려서 일종의 그 복잡한 연산식을 풀면은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전문 채굴업자들이 하는 거고 국내에서 많이 한다는 채굴이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이건 이제 PC를 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채굴기를 파는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굴기 이른바 PC를 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시처럼 생긴 요런 네. 건데 이제 채굴기를 파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채굴기를 하나 사면 채굴기가 한 300만 원가량이 하나 사면 여기서 한 달에 이더리움이 뭐 2개가 나온다. 0.2개가 나온다. 몇 3개가 개가 나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그리고 2년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나오는 건 다 네가 갖는 거야. 얼마나 이익이니. 라고 이제 다단계 사기를 해서 파는 건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난 5월 말에 잠깐만 요 문제가 된 업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 만났어요? 이더리움 채굴기를 팔려고 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왜냐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사를 대한민국 제일 많이 쓴 기자거든. 고란 기자가.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 이거 괜찮은 거예요?라고 물어봐서 저도 이제 채굴기. 호기심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그 원리는 그렇고요. 근데 원리만 놓고 보면 맞는데 구조가 이상한 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채굴기 하나를 보면 그 사람한테 돈이 20%가 떨어져요. 고기자가 사면 그 사람도 그 돈을 사람이- 갖는다는 그 거죠. 사람은 그게 20%가 그럼 다단계. 다단계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게 20%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밑에 무슨 가지치기를 바이너리 옵션이라는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 또 10%가 떨어지고. 그럼 피라미드네. 그러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그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 3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고란 기자가 그걸 산 다음에 또 고란 기자가 그 중간 팔아. 에이전시가 되고 예,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팔고 예. 그럼 나한테 또 30% 떨어지니까 아니, 다단계 그게 그 마력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니 비트코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내용은 옛날에 아프리카 금광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름도 예. 친구로.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 이 불법 금융대응단 분들하고 아주 친한데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단계 사기 구조는 똑같다. 똑같아요. 코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이름만 코인으로만 바뀐 거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용어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선릉역에 가면 그런 빌딩 하나가 전부 다 그런 사기 업체들이 있는 빌딩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인 줄 알아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불법 건물이에요. 그래갖고 다달이 임대료 내는데 보증금도 없이 그래서 한 지난번에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그 돈을 끌었대요. 사나는 게 업자를 하나 잡았는데요. 금감원분이 잡고 봐서 주범을 무슨 개발자라 그래서 잡고 봤더니 사기 17범이었더라. 다단계 사기 전과. 5천억. BBK는 몇 억이었죠? 주가 조작? 아 갑자기 그건, 치고 그건 들어왔어요.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1,000억? 천억대죠. 그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뭐 어쨌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거의 미래를 좋게 보더라도 다단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결국 박정훈 씨 사기는 같은- 안 당한 걸로. 네, 저는 뭐 네. 박정훈 씨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단계 사기 조직에는 연예인이나 하여튼 유명인들을 있어요. 네. 넣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도 속아서 얼굴 마담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F 광고료를 주고 그렇죠. 설명회 할 때마다 나서서 그거 몇 개 용어를 네. 알려준 다음에 설명을 하게 해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거로 역할이 끝. 본인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씨 거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근데 좀 모르고 신중할 필요가 하면 있어요.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닌가요? 아니 그래요, 죄죠 죄죠. 그것도. 죄죠. 예. 아니, 근데-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다를 드리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이 사건에서 또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단계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그럼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샀지만 나도 팔았어. 나도 사갖고 피해가 됐고 그다음에 팔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래 개미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다단계가. 대충 1단계 뭐 거기 원스타, 투스타, 파이브스타까지 있는데 네. 그 대충 이게 사람들이 이미 파이브스타 한국 내 사업자들 3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장이라는 이 양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날른 상태고요. 미국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더 수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회사 본사가 미국 네바다주에 법이 돼 있다는데 또 캘리포니아 등록돼 있다고 하여간 네. 그 미국에 등록된 회사예요. 근데 한국에서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잡기 쉬운 한국 사업자들부터 잡아들였는데 이 회장을 잡기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댓글들 왜 이러세요? 오늘 댓글 정말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고은주님 선릉점 다단계 업체 진짜 많아요. 저도 거기서 3일간 감금당하며 근데 이거 오늘 체험한 분들이 많아 주로. 이분은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못 빠져나와요. 3일 정도 감금당하면 그 사이에 세뇌를 당해서 맞아요. 아, 거기 네, 빠져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3일 세뇌 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가족을 대상으로 네. 해요. 가족이 제일 쉽거든요. 그럼 가족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 그 미쳤다고 빨리 빠져나왔냐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해 못한다고 싸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진짜 다단계 무서워요. 친척이 해갖고 뭐 이상한 침대 뭐 엄청 샀어요. 특히 할머니들 예, 네. 할머니들 근데 눈대 지금 있잖아요. 이 코인 다단계가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금감원 관계자도 얘기한 게 이게 지금 현재 다단계로 잡기가 애매한데 아무튼 유사수신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유사수신을 잡으려고 하면 이 코인 업체들이 이 코인을 통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유사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업체도 제보가 7월 뭐 6월부터 계속 접수가 되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채굴기 실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내가 뭐 2만 원짜리 200만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실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걸 사기로 하기가 모호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터질 때까지 가상화폐가 기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금융거래 대상이 아예 아니다 보니까 법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흠결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든 네. 인정을 하든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가치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예. 선물 거래도 하겠다고. 네, 예. 미국도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장에 올라왔나요? 12월 둘째 주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자산가치로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뒷북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세계 1위예요. 네. 거기 근데 하루 법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통신 거래량이- 판매 통신 업자입니다. 판매업체. 하루 거래량이 그러니까 금융거래로 6조 5천억까지 가서. 6조. 아니 코스닥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들 최민희 의원님 왜 제가 국회- 현역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현역처럼 네. 자유한국당 연일 김정숙 여사에게 견제고 날리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죠. 어허. 이게 요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이보다 쑥이 여사돌. 여사도 이것 때문입니다. 예, 유쾌한 지난달까지 정숙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김정숙 여사 지지율은 7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정숙 여사 인기가 치솟으니까 이런 일이 때려야 벌어졌죠.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역대에 영부인을 이렇게 때린 경우 전무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막말남매가 있습니다. 막말남매. 홍준표 대표하고 유여의 최고가 서로 또 막말하면 경쟁하고 계시죠. 아니 견제하면서 막말 남녀라고 기분 나빠요. 막말 삼촌 조카. 네, 그래갖고 스피디하게. 이게 이제 계기는 뭐냐면 그 김정숙 여사님이 꽃감을 이제 쭉 만드는 거. 감을 깎아서 말린 참 보기 그 사진. 좋던데. 예,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까? 보기 좋으니까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거 직접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하나의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깎으신 감 깎는 모습.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에 민생 챙겨라 이렇게 또 한 겁니다. 또 옷 입어도 태도 안 난다 그래서 정명 씨가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분은 수사받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가만히 뒤집어 씌워야지. 예, 김 여사가 필리핀 순방 때 말춤 추셨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보기 분위기가 좋죠. 너무 좋았죠. 교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웬 막말이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대표도 쳤어요 말렸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협박이 전 세계를 분노시키고 있는 시점에 외국에 나가 말춤 췄냐 이렇게. 뭐 인상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니 말이 정유라 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블라디미르 말.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견제구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인기는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광고 듣고 4부 미신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미신 투아파. 미신 투아파. 오, 발음 좋아요. 미신 투아파. 자, 함께 하실 분. 여의도 미신 타파인데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 네. 하이루. 여기 좀 오래된 용어인데. 자,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 비평, 모두 까기 비평. 네, 이태광 교수님. 비평이 모두 까기는 아닙니다. 예. 네. 진중권 교수하고 친하죠? 예, 뭐 친하진 않은데 그분은 친한 분이 딱히 없잖아요. 저하고 친해요. 그래요? 그러면 오. 같이 프로그램 하잖아요. 엄청 친해요, 둘이. 같이 프로그램 한다고 친하진 않아요. 실제로 친해졌어요. 근데 누가 위에 진중권 교수하고? 준영 교수가 훨씬 위죠 저보다. 그래요? 네,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피람이었고 거기는 한참 높은 사람. 액면간 여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게 하여튼 예. 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이태광 교수님 오늘의 주제. 오늘 주제는요. 지금 한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예.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 이국종. 네. 외상의학과. 예, 되게 말도 어려운데 외상센터 지금 아주대 외상센터에 의사로 계시고요. 물론 이제 그 아덴만의 여명. 그죠? 예. 굉장히 유명한 그 석혜균 선장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내셔가지고 유명세를 타셨는데 또 최근에 와서도 이 외상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근데 요 바로 직전에는 세월호 때. 세월호 때 또 아주 우리 헬기만 살신성인, 날랐다. 살신성인 또 세월호 관련된 증언을 하셨고 또 최근에 또 마침 또 북한군이 남하하다가 또 총상을 입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북한군을 또 구해가지고 살려냈어요. 예. 굉장히 또 찬사를 받았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 이제 구설수에 이제 휘말렸는데 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제 과연 의사가 그런 그 환자의 상태를 그냥 기자들에게 브리핑해도 되느냐, 인권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기생충 노출시킨 다음에 그랬죠. 네. 그때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이 멋있는 말로 대받아쳤죠.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환자를 살려서 이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나의 임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인권이나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난 관심이 없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종대 의원도 이국정 교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했고요. 물론 뭐 논란이 끊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문제는 상당히 뭐 잘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서로 이제 뭐 오해가 있는 거 풀었고 이국정 교수도 그와 관련돼서 큰 문제를 뭐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국정 교수는 또 이 사건을 이 계기로 삼아가지고 단순히 구설수로 끝내지 않고 지금 외상센터와 관련된 한국의 의료계 현실을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일단 그 외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도가 지금 됐겠네. 진짜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에 21일 현지 시간으로요. 그 기사가 떴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뭐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 이국정 교수 약 올리는 거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봐요? 아니, 한국 기사로도 났습니다. 예. 충분히 충실하게 우리 또 기자분들이 번역을 해가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의학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에다가 이 이국정 교수를 빗댔어요. 그 주인공이 닥터 샤퍼드가 나오는데 예. 이 꿈에서나 만날 완벽한 의사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네,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특집으로 다뤘는데 예. 뭐 사실 이국정 교수의 신드롬이 생길 만한 그런 그 기사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가지고 근데 그 이국정 교수가 같은 의사로서 좀 이렇게 배 아프지 않아요? 전혀 배 아플 건 그건 안 없고요. 나오나 싶어서. 표정이 딱 보니까 배 아파하는 표정 아니에요. 같은데? 저는 냉철하게 지금 저는 진짜 저는 그 손으로 하는 건 다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때보다 유난히 이제 과하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저는 반대한 적도 전혀 없는데 저랑 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 대중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해 주셔야죠. 일단은 이국정 교수의 삶이 굉장히 흙수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아버님도 되게 힘들고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외상의사로 일하게 된 게 본인이 어려운 사람이 다치면 어떤지를 알아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의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엄청 많이 다치고 일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의 시력도 거의 실명 상태이고 한쪽 눈이.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오, 스토리가 있구나. 네. 거기에다가 우리 일반 서민들은 살다가 보면은요. 진짜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크게 한 방 해주는 뭔가 그 슈퍼맨 같은. 성질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데 좋은 쪽으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부당한 게 있으면 계속 따지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귀찮게 하든 귀찮다고 생각하든 나에 대해서 비난하든 하든 내가 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얻을 걸 얻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간간히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덴만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2, 3년에 한 번씩 드라마에 어떤 그 롤모델이 되면서 아하.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본인도 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시면서 이제 언론을 어떻게 내가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외상센터 발전, 우리나라 외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언론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신의 바로 밑에 경지에 오르신 것 같아요. 신의 바로 밑에 경지는 신 바로 밑은 목사님이나 신부님 이런 수준. 교황. 교황. 교황이지. 네. 의료계의 교황. 네. 우리 교황. 우리 좀 심한 것 같다 네. 오늘.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교황에 동의했어. 남 깔때기 내주는 저는 거 거의 그 부분에 동의할 만한 어떤 거였냐면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말이 헷갈리고 있어요. 손석희 앵커랑 이렇게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방송국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꼭 타 방송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질문을 던진 게 손석희 앵커만 던져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출연하셨죠. 이국정 교수가. 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외과만 이렇게 성형외과라든가 일부과를 많이 지원하고 외과를 지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국정 교수가 본인은 성형외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넓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의 얘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부 다 파악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지점이거든요. 우리 작가분들이 이래 예리한 것을 가끔씩 적어줘. 대체로 쓸데없는 걸 많이 적는데 요렇게 진짜 예리하단 말이에요. 자, 의사란 직군이 대중도 이제 선망을 하면서도
한편은 불신 또 병원의 갑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사실 의사가 이제 최근에 물론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도 예. 병원에 가보면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국종 교수가 나아졌는데 일반 대중들이 네.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야 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그렇죠. 좋은 성질이 있어. 그 내가 성질이 없어서 문제인가 이렇게. 단순한 성격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사가 원래 우리가 삼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전문 직종군 중에서도 대중의 선망을 받는 직종이죠. 예. 3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판사, 의사. 의사, 예. 검사, 예. 뭐 변호사 그럼 4사. 다 사네. 어쨌든 뭐 자세히 잘 모르겠네.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의사가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게. 변호사. 근데 그냥 판사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굉장히 선망도 있으면서 또한 불신도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의료계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해가 대중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면 다 맞아요. 어디 아, 아프시고 이거 서비스 좋아요. 설명 다 해주시고 예. 다 하시고 예전에는 설명 안 해줬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상한 영어 단어 몇 개 이야기하고 뭐 약 주면 끝이잖아요, 그죠? 노세우로 주사 받고. 근데 이제는 설명을 다 해줍니다. 물론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여전히 이제 불신, 거리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국종 교수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그 불신이나 거리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편에서 우리 의료계에 굉장히 좋은 점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제가 제 친구들도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대. 외과를 약간 기피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조금 뭐 편한 직종이라 부르는 딱히 편한 직종도 아니지만 사실은 뭐 여기 우리 계시는 최 원장님 같은 그런 직종을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이국종 교수는 그런 식의 어떤 편견에 기대기보다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외과적인 일들도 대단히 중요한 게 이거는 환자를 살리는 문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정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도 대인배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도 또 썼다 그래요. 스스로를 연간 10억 원 적자의 원흉. 그러니까 중증 네. 외상 환자가 이른바 병원에서 뭐 병원이 다 그렇진 않지만 돈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분야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난 이거 적자 보지만 꼭 해야 된다 하면서 한 길을 가는 것에 대중이 열광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 내가 하는 거를 갖다 어느 조직이라든가 어디에서 전부 다 서포트를 해주고 맞다고 해주면 되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조직이라든가 어디에 있어든 부닥치게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건 어디든지 간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안 되게 하는 게 예산이 없다. 돈을 많이 쓴다. 그런 거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현실에서 거기에 타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가고 스스로의 길을 갖다 투쟁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체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순응하기보다는 계속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꾸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무모하지만 부딪혀서 깨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그게 적절한 타이밍에 진짜 죽는 사람을 갖다 살리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갖다 보여주게 되니까 진짜 살아있는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간주하게 되는 거지요. 메시아 영웅이 왔다. 네. 실제 하는 일도 있거든요. 손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도 뜨끔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치료비라는 것이 이제 물론 우리가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봤는데 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검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증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치료비가 없어서 그런 검사를 못 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건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쉽게 한국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이국종 이런 교수가 그런 것들은요.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다치고 바로 죽는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결국 이제 의학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중증 이런 환자를 말로 살리느냐. 대중을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국종 교수가 어떤 의사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 미국식이라서 이 배분되어 있는 그 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치료비 문제를 삭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눠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일정한 어떤 그
제보가 있으면 그걸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는 니 혼자 다 쓰지 말고 다른 의사들도 써야 되니까 좀 자제해라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국정 교수는 그런 의료 시스템 자체와는 다른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를 끝까지 필수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예산 문제로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의사로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미신타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끼리 방송하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이거 문자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일견 모순이네요. 예, 그러니까 문자 보내달라고 하면 아예 나 안 보내.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많이 와 문자가. 근데 문자 보내는 분들 또 다 저희가 소개를 시켜주는데 우리 작가분들 밖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작가분들이 우리 내용 재밌었고 듣느라고 이거 올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재밌죠 듣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재밌죠. 네. 그리고 또 매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아니 근데 이국종 교수가 약간 이렇게 이제 그 서민과 없는 사람들 힘없는 약자를 대변하는 대변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예. 재생산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의 모델도 됐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김사부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경우에 그 누구죠? 그 네. 남자 배우? 한석규 씨가 한석규. 했지요. 그게 거기서 보게 모델이죠. 되면은 이국정 교수 모델이죠. 네, 얼핏 보면은 오. 메디컬 드라마인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결국은 휴머니즘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부자들이 뚫고 들어와서 먼저 수술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갖다 안 지켜준다든가 아니면은 가난하지만 힘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부자들이 왜 나를 갖다 먼저 해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굽히지 않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뭔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갖다 보여줌으로써 문의는 메디컬 드라마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예. 비슷하게 여기에 있어서도 결국 이 수술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국정 교수가 무슨 재벌 회장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왔는데 그 사람을 갖다 살려냈다는 감동보다는 이 사람은 진짜 북한의 귀순병이고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을 갖다 살려낸다는 거 있는 감동이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 선장님 때의 우리의 감동도 뭐였냐면은 예. 그 사람 그 석 선장님이 무슨 뭐 유명하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예. 아니면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석 선장님을 살리러 가서 누가 갈 것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갔거든요. 이제 가지 않고 결국은 이국정 교수님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개 선장이 아니라 만약에 재벌이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앞다퉈서 갔을 텐데 바로 거기에서 이국정 교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의 환자의 사회적 직급, 지위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린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바로 그거죠. 환자를 살리는 것이 그 환자의 인권이다. 환자로 표현을 했네. 그렇죠. 환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임무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진정성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 진정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 네, 전문가에 대한 불신. 오늘 어딘 좋으신데? 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이에요? 물어보지 않으셔서. 예. 그리고 이럴 때 보면 진정성 없는 전문가 같아. 네. 근데 전문가는 항상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시험대에 들게 돼 있는데 육정 교수는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동료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했다 그래요. 동료들은 나를 쓰레기라고 한다. 왜냐하면 다들 시끄럽게 한다고 싫어한다. 근데 저도 이제 이분이 15분 강연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울먹울먹 하는데 진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중증 외상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병원에서도 돈 안 되니까 밀어내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런 거 시끄럽게 떠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분위기가 환기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럼 질투나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모든 거에는 나쁜 의미의 홍보가 아니라요. 좋은 의미의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고 정봉재 정치적 들어라 막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은 필요한 예산을 갖다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필요한 예산이 가난한 사람한테 쓰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진료만 하는 의사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을 때 본인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게 환자한테 돌아가게끔 일정 부분은
이니셔티브를 갖다 줄 수 있는 의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제가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이국정 교수 얘기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같이 모임하면 한 7, 8명 하는데 7, 8명이서 술 먹는 양이 한 4병쯤 먹어요. 7, 8명이. 뭘로 4병을 먹어요? 소주. 소주 소주로. 4병이면 각자 반 병쯤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한 병을 갖고 8명이 나눠 먹고 저 혼자 3병을 먹어요. 이분들이 술을 한 잔도 안 해. 그 왜 합니까? 술을 먹으면 손이 걸린다. 떨려서 수술에 지장을 받고 네.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 지장을 줍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맞아요. 그냥 단순히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갖고 네. 거기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 네. 왜냐하게 되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어느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날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 최명규 원장님 술 많이 드세요? 아니요, 전 별로 안 마셔요. 계속 감정이 안 빠지네. 그래서 이국정 교수님이 예. 사실 뭐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야에 대한 집요한 그런 전문성, 그게 그죠? 또 대중의 그에 대한 욕망이고. 욕망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과 예. 또 공적인 문제, 사실 그런 외상센터 맞아요. 지원 이런 것들은 개인 병원이나 또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복지적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끊임없이. 사적인 욕망과 어떤 공적인 문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8024님 이국정 교수님 응원합니다. 1616님 요즘 같은 시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요. 또 이런 얘기를 정치쇼에서 해주니까 따뜻하잖아요. 좋네요. 네. 1247님 환자를 돈이 아닌 말 그대로 환자로 보시는 이국정 교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명규 원장님도 고마워요. 이런 걸 잘 풀어주시잖아. 근데 질투가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우리가 다른 의사들이 이국정 교수를 설사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질투심에서 비판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네. 그리고 비판하고 찬성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번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음. 거의 비판을 잠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의료계의 어떤 궁극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어떤 공통 관심에 대해서 공통 해결책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거의 모든 의사가 지금은 이국정 교수님의 이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환기. 네. 최명규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귀에 쏙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설득력 있어. 같은 의사 입장에서. 사실 과거에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예. 허준의 어떤 21세기판 강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오늘 계속 세요. 그런가요? 아까 한영님 밑에 교환. 한 번 더 해보려고. 네, 하여튼 허준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때 굉장히 허준 드라마 예.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이런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파봐갖고 아픈 사람 안다 네, 그런데 네. 그게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병자 후 의원이다. 그렇죠. 지가 아파봐야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된다. 양이지만 그런 어떤 한의학의 어떤 그런 예. 정신도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정경심님 이국정 의사쌤 같은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명규 원장님 좋아요. 언제 한번 개인 상담 받으러 가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